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늘고등학교 교사 양승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잘 보셨나요? 선행학교 학생들은요, 오늘 중간고사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황금 연휴에 돌입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중간고사 아직 시작 안 한 친구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끝난 친구도 있을 테죠? 네, 오늘부터 해서 화요일까지 무려 4일 동안 쉽니다. 중간고사 끝나서 이제 조금 쉴까? 이렇게 생각한 친구도 없겠죠? 네,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6월 모의평가가 6월 12일에 있습니다. 한 달하고 10일 남았는데요. 우리 6월 모의평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네, 물론 이 6월 모의평가 점수가 수능의 대입의 당락을 결정짓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데요. 바로 이 6월 모의평가 점수로 대입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6월 모의평가 대비 사회탐구 영역, 한국지리, 세계지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시간 선생님이 아주 유익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6월 모의평가 대비 사회탐구 영역, 한국지리, 세계지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정확하게 5월 2일입니다. 지금 생방송이고요. 네, 수능까지요. 195일 남았습니다. 와, 수능 D-200일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D-100일, 50일. 시간 지날수록요, 선생님 학교 학생들도 그렇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만난 전국의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200일 남겨두고 100일 남겨두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네, 이 학습법에 대한 최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200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단 하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확실합니다. 뭐라고요? 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5월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수능은 11월이고요. 많은 시간, 20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성적이 미치지 못하지만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꼭 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끝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 12일, 한 달하고 10일 남은 6월 모평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전략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자, 먼저 이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이 6월 모의평가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 볼까요? 자, 6월 모의평가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요. 선생님 볼 때는 2월 모의평가가 바로 수능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네, 수능 점수는 아니죠. 근데 수능이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네, 사회탐구영역 같은 경우 범위가 같습니다. 전 범위입니다. 작년부터 전 범위로 출제를 합니다. 즉 수능과 시험 범위가 같아요. 수능이라 생각하고 그 시험 범위에 있는 개념들을 지금 조금 더 단단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뭐냐면요. 또 같아요. 수능이랑 같아요. 뭐가 같으냐? 네, 출제자들이 같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완전히 같은 건 아닌데요. 자, 어떻게 출제진들이 구성되냐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3번의 시험을 매해 출제를 합니다. 6월 모의평가랑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랑 그리고 네, 수능을 출제하는 것이죠. 6월 모의평가 출제자와 9월 모의평가 출제자 중에서 뽑아서 수능 출제자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출제하셨던 분들 중 일부가 수능을 출제하는 거죠. 즉 시험 범위도 같고요. 출제자도요. 반은 같습니다. 검토위원도 반은 같고요. 자, 6월 모평이 가지는 의미를 조금 더 느끼시죠? 자, 그리고 이제 수능이 EBS 연계 정책에 따라서 연계 교재에서 무려
70%가 변형되어서 출제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와 다르게 사회탐구 같은 경우 연계 교재가 2권입니다. 바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입니다. 자, 수능에서는 이 2가지 교재에서 70% 연계해서 출제를 합니다. 연계는 조금 이따가 연계 방법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월 모평은 어떨까요? 네, 수능 완성이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즉, 수능 특강 교재에서 오롯이 이 70%가 20문제 중에서 14문제에서 15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이죠. 자, 수능과 정말 비슷한 시험이 바로 6월 모의평가라는 거, 중요성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2번째입니다. 6월 모의평가 왜 중요하느냐? 바로 우리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수시의 지원 기준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시 접수는요, 9월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9월 모의평가 성적표는 수시 지원 그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6월 모의평가 성적으로 수시 지원의 지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수능 점수 있잖아요. 절대 점수를 가지고 점수로 대학을 가는 건 아닙니다. 뭐로 가는 거죠? 내 위치를 가지고 우린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국 지원자 속에서 내가 위치하고 있는 이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해서 대학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6월 모의평가는요, 처음입니다. 전국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응시하는 첫 시험이란 거죠. 즉, 전국의 수험생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냐, 내가 얼만큼 더 공부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느냐를 알려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3월 학평과 4월 학평은 재학생들, 현역들만이었죠. 자, 이제 재수생, 삼수생, N수생들이 같이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이 6월 12일까지 겨울방학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여주십시오. 전국에서 내 위치를 확인하고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6월 모의평가 바로 수능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6월 모의평가 성적이 곧 수능 성적은 아니고요. 6월 모의평가 못 본다고 해서 대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자고요. 여러분들, 결과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다는 이 결과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과만큼이나 이 과정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과정이 안 좋아도요, 결과가 좋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적 없어요. 해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살아보니까요,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과정이 안 좋은데 결과가 좋았어요. 그럼 그 당시는 기분이 좋지만요, 절대 긴 삶 속에서 그런 경험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게 가장 좋습니다. 과정 속에서 우리 환호를 하고요. 그 결과 정말 같이 환호를 해보자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6월 모의평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 사탐은요, 올해 입시에서, 그 수능에서 더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 중요한 이유를 알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보자고요. 자, 올해 수능 제도가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요, 올해 수능을 탐구의 역습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영화의 부제목 같죠. 자, 왜 탐구의 역습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교육부와 대교협에서 이 수능 간소화 정책을, 대입 간소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크게 3가지가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 이 수시 전형 유형을 4가지로 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논술, 그리고 학생부 교과, 내신이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작년까지는 입학 사정관 전형이었습니다.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합쳐서 우와, 이 학생이 우리 과에 오면, 우리 전공을 하면 얼만큼 잘할 수 있을까를 보고 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특기자 전형입니다. 자, 우리가 특별한 특기가 없는 친구들, 그리고 중간고사 봤지만 내신 성적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친구들, 그리고 그렇다고 학교 생활이 또 그렇게 충실하지 못한 친구들, 다 잘하면 좋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능을 많이 준비를 하는데요. 네, 맞아요. 논술 전형이 분이 가장 높고요. 수능에 반영된 비율도 4가지 수시 전형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자, 이 수시 논술 전형 중심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요, 크게 2가지 남은 변화가 있죠. 네, 우선 선발이 폐지되었습니다. 수능 논술에서 우선 선발이 폐지되었어요. 수능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조금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100분위 선발을 지향합니다. 즉, 이 수시에서는 수능에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학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대학에서는요, 아무래도 실력이 좋은 학생들, 실력을 좋은 너희를 뽑고 싶어요. 그런데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아직까지는 수능 성적입니다.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을 거의 많이 보죠, 그죠? 하지만 수시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선 선발 없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시, 논술 중심 전형 바뀐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선발이 폐지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수능 비중을 낮출 순 없겠죠? 일반 선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자, 그리고요, 영어 A, B형이 올해는 폐지되었죠. 그럼 상대적으로 학생들 실력을 변별하기 위해서 탐구의 영향력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대학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요, 우선 선발의 최저학력에서 탐구가 제외됐었죠. 국어, 수학, 영어로 봤는데요. 이제는 탐구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우선 선발이 폐지되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변화를 우리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탐구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함께 이 화면 보실까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요, 먼저 건국대입니다. 건대의 전형명은 KU, 논술 우수자입니다. 모집 정원이고요. 그리고 응시 영역이 국어 B, 수학 A, 영어, 탐구 두 과목, 탐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영 영역 수가 2개 영역이고요. 등급 합이 4등급입니다. 자, 건국대 같은 경우 조금 설명을 하자면요. 작년 같은 경우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있었죠.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요, 이 인문계 같은 경우, 인문계 1 같은 경우는 약 5대1이었대요. 경쟁률이 약입니다. 그리고요,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30대1입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우선 선발 만족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폐지됐어요. 일반 선발 같은 30대1입니다.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의 경쟁률의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충족하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좀 다른 대학도 볼까요? 그럼 건국대 말고도요, 우리 경희대 한번 볼까요? 자, 경희대의 논술 중심 전형입니다. 모집 전형 1040명이고요. 응시 영역, 여기도 마찬가지 탐구 2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영 영역 수 2개고요. 등급, 개별 등급이 2입니다. 자, 탐구가 계속 들어가고, 다른 대학도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성균관대고요. 여기도 탐구, 여기는 한 과목이 들어가네요.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한테 가시면 이런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응시 영역에서 그리고 등급 합 원하는 대학 기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볼게요. 연세대, 그리고 연세대도 탐구 한 과목이고요. 영역별 4개, 등급 합은 6입니다. 그 다음 이화여대도 마찬가지 탐구 2과목을 반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고려대학 같은 경우도 탐구를 반영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모든 주요 대학에서 탐구를 반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바로 6월 모평 성적을 여러분 책상에다가 지금 논술 중심 전형 기준을 다 적어 넣으세요. 6월 모평에서 이걸 만족시키겠다. 요걸 목표로 6월 모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요걸 꼭 만족시켜야 돼요. 여러분 원하는 대학 쫙 적어가지고요. 그리고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이 수능 체제를 맞추면 대학교 합격할 확률이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떨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중요합니다. 공부의 입시의 기본, 수능 논술 전형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고요. 거기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선발 만족 충족시키는지 아닌지 2월 모평으로 한번 연습을 꼭 해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국어, 수학, 영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탐구는요, 점수를 올리기가 수월합니다. 단기간에요. 지금 내가 조금 다른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기본 국어, 수학, 영어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탐구는 지금부터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의 영역으로서 등급이 컷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탐구는 등급 컷을 반드시 맞추고 다른 과목을 추가적으로 맞춘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탐구를 맞추셔야 됩니다. 6월 모평에서요. 물론 6월 모평에서 맞춘다고 수능에서 맞춰지는 건 아니지만요. 하지만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 그걸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6월 모평에서 우리 보여주자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정시에서도 탐구의 반영 비율이 점점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요. 사회탐구
탐구의 역습입니다. 탐구의 역습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과 같이 탐구의 역습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사회탐구 영역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랑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선생님 반 아이들도 열심히 하고요. 선생님 학교 아이들도 열심히 하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황금 연휴 때 여러분들 놀지 않고 6월 모의평가 공부하기로 선생님이 약속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공부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자, 공부를 한다. 너무 중요합니다. 공부를 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어제 책상에 10시간 앉아 있었어. 수업도 듣고 독서실 가서 아니면 집에서 아니면 학교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0시간 공부했어요. 자, 이 공부를 했다는 걸까요? 네, 맞아요.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었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선생님, 나는 공부를 했는데요. 정말 졸지도 않고 딴 생각도 아니고 집중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것 학생처럼 느껴지죠? 그죠? 근데 뭔가 부족해 보여. 자, 세 번째는요. 공부를 한다의 의미는 이겁니다. 선생님, 나는 어제 10시간 독서실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졸지도 않고 집중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공부를 한다라는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선생님 볼 때는요, 세 가지 다 해당합니다. 세 가지 다 정말 훌륭한 학생이죠. 하지만 대학교에서는요, 여러분이 공부를 했다 안 했다를 바로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바로 세 번째로 봅니다. 바로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알고 있는지의 여부로 여러분의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이게 참 가슴이 좀 아픈 것이죠. 알고 있어도 시험을 못 보면 알고 있다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바로 알고 있는지, 즉 기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요것을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앉아있다고, 단순히 시간을 공부하고 있다고, 지금부터 195일 동안 수능 시험 날까지 난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외치는 거는 공원 외침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즉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점수로 나와야지 대학에서 우리를 뽑아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알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탐구 과목에 대한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사탐 과목은 바로 암기 과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처럼들 암기 과목인가요? 암기란 뭘까요? 선생님 암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기라는 것은요,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암기라는 것은요, 기억을 한다라는 것이고, 이 기억을 한다는 것은 바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암기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암기라는 것은요, 공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알파벳을 알고, 구구단을 알고, 암기했기 때문에 다른 고차원적인 공부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이 암기, 바로 기억을 알고 있음을 오래 그리고 잘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요.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오래 가고요. 알고 있다. 즉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오래 간다는 거죠. 즉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공부를 하는 거. 공부를 한다는 거 알고 있다는 것이고 암기, 기억하고 있었는데 기억하려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 교과서랑 교재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나 여러 참고서의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주제 개념 설명할 때 그 개념에 서술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려면 즉 글자 이면에 있는 왜 개념이 이렇게 정립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조금 뭔가가 필요합니다. 누구의? 학교 선생님의 설명과 혹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인터넷 강사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해를 했을 때 암기를 할 수, 즉 오래 기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알고 있게 되고 공부를 해서 여러분 대학에서 여러분들 선발하게 됩니다. 알겠죠? 즉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오래 기억을 하고 성적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부터는요. 바뀌셔야 됩니다. 엄마 나 어제 공부했어요. 선생님 나 어제 공부했어요. 그래 아들아 얘야 어제 뭘 공부했니? 라고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떠올라야지 내가 공부한 것이 됩니다. 알겠죠? 그게 안 된다면 난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를, 그럼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겠는데,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학생들 가장 큰 오해한 게 있어요. 자, 선생님 많은 수강생이 있습니다. 정말 전국에 수많은 수강생이 있는데요.
같은 강의를 들어도 선생님 똑같이 설명을 해도 어떤 학생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성적이 올랐습니다. 수능 대박 났습니다. 난 대학 합격했어요. 라는 학생들 있는 반면에 선생님 망했습니다. 왜 이렇죠? 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네. 인터넷 강의는요, 단순히 이해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해는 당연히 해요.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는, 인강을 들을 때는 이해는 합니다. 왜? 선생님 잘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해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알고 있다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끊임없는 이해를 바탕으로 복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비로소 알고 있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왜 TV 버라이어티 쇼 있잖아요. 왜 그 팀을 나눠가지고요 명찰 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볼 때 게임의 규칙이 나옵니다. 요거 이해하기 어렵나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 재미도 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복습을 안 하니까요. 누가 복습을 합니다. 누가 주인공이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뗐지. 이렇게 떼다 실패해서 자기 이름표 오르서 떼졌지. 이런 복습 안 한단 말이죠. 인터넷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 들을 때는요. 웬만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왜? 쉽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복습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공부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들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당신은 바로 복습을 하지 않는 당신이란 것입니다. 복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하고요. 기억을 오래 하려면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해하고 땡이 아니라 복습, 지속적으로 뇌를 괴롭혀야 됩니다. 반복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요, 이런 우리가 인강을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인강을 활용하는 활용법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강 전입니다. 수강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강 전에 5분만 사용하십시오. 5분만. 제발 5분만. 수강 전에 교재의 큰 틀에서 한번 접근해 봅시다. 단원명을 갖다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봐요. 이 단원명이야. 오늘은 해안 지형과 주민들의 삶이요. 이게 뭐지? 해안에는 어떤 지형이 있을까? 한 번만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큰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전에는요, 5분 동안 큰 틀에서 접근합니다. 큰 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요. 특히나 지리 같은 경우는요, 교재에 어떤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개라고 하죠. 여백 부분에 용어가 있습니다. 이 지리에 다수 생소한 용어들을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요거 수강 전에, 인강 전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강 중에는요, 수강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해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강사가, 즉 내가 선생님이 설명하는 대로 이해를 하세요. 설명을 믿으세요, 선생님을. 왜? 인터넷 강사들은요, 정말 수업 연구에만 몰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전 과목 공부할 때 선생님들은 이 한 과목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해 잘 할 수 있도록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연구하니까 선생님을 믿고 그 이해하는 방법대로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인강이 좋은 점이 뭐죠? 네, 이해가 안 가면 멈추면 됩니다. 멈추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십시오. 선생님이 하는 대로,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하십시오.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중간에 멈추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수강 후입니다. 수강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선생님 어떤 개념을 설명했듯이 나도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반복을 해봅시다. 이 반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드렸죠. 자, 이렇게 한다면 인강을 200%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복습을 한다면 정말 알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제 공부한 내용을 알고 있고 대학에서도 멋진 여러분을 선발 꼭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요. 6월 모의평가의 의미와 그리고 달라진 대입에서 사탐의 중요성 그리고 사탐 과목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내용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이제부터는요, 이제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에 VCR 잘 보셨죠? 자, 어떻게 대입 방향을 잘 못 잡겠다. 고민하지 말고요. 상담받고 대학까지 상담 신청하십시오.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 대입의 길을 환히 밝혀주실 겁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하기에 있어서 수능 공부하는데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요,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이메일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좀 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작년 6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올해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작년 6월은요, 크게 3가지 얘기할 수 있네요. 첫 번째는요, 다소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단 한국지리는 예외였어요. 이 예외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리를 가르친 사람의 입장으로서 작년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서 참 많이 슬펐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겨울방학부터 6월 모의평가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온 성적을 받아들고 다른 과목으로 정말 선택자 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한국지리가요. 그래서 이 출제하시는 분들도 평가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 오래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지리는 작년처럼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 6월 모의평가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렇게 그런 문제 나오지 않아요. 올해는 다른 과목들과 비슷하게 출제를 합니다. 자, 이게 좀 이제 출제 구조를 조금 알려드리자면요. 선생님 평가원에 갔다 왔었는데요. 이 6월 모평과 9월 모평이 난이도를 갖다가 조절해서 요 정도면 적합하겠다라고 수능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 어려우면 9월 모의평 조금 쉽게, 6모가 쉬우면 9모를 조금 어렵게 수능 난이도를 맞춥니다. 그런데 작년의 교훈으로 이 지리 출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6월 모평이 쉬우면 어려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소 읽고 쥐꼬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끝난 겁니다 벌써. 자, 그래서 6월 모평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어느 수준으로 나오느냐? 우리 3월 학평이 1등 컷이 한 46 정도 됐었죠, 원점수. 4월은 조금 쉬어 47 됐습니다. 그래서 이 2월 모평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이 평가원에서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 등급 1등 컷은요,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틀려도 1등급 받을 수 있는 난이도가 가장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그래서 그 한 문제는 2점짜리보단 3점짜리, 즉 47점까지 1등 컷이 가장 아름다운 이 난이도 조절이 되는데요. 네, 아마 이렇게 출제를 목표로 했지만 뭐 결과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3월 비슷하게 난이도로 출제한다고 해도 3월도 전범이었고 3월 문제 상당히 좋았거든요. 전범이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제한 거여서 여러분들 꼭 3월 풀어보셔야 됩니다. 한 번 더요. 알겠죠? 작년 6월도 풀어보고요. 그리고 작년 수능 같은 경우가 참 난이도가 적합하게 나왔어요. 이 등급 컷이 아주 잘 분배돼서 여러분들 괜찮아 100분위에서 유리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이제 올해 6월 모평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3월 학평과 같은 난이도라도 등급컷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튼 3월 학평과 작년 수능 꼭 한번 먼저 풀어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작년 6월 모평 출제 경향은 EBS 연계 충실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70%가 EBS 연계 교재 출제되고요. 수능에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인데 6월 모평은 수능 특강에서만 오롯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만들었습니다. 자, 작년 6월 모평과 수능 특강 교재 얼마나 연계되었는지 표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볼까요? 자, 표 하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지리 EBS 연계표입니다. 교재명이요 다 수능 특강지리입니다. 15페이지부터요 쭉 보시면 뭐 뒤에 155페이지 듣건 처음부터 끝까지 전범위에서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문항 번호와 내용 요소를 조금 보자면요, 이걸로 봐선 뭐지 잘 모르겠죠. 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수능 특강 교재가 있다면요 잠시로는 필기하셔도 좋습니다. 수능 특강 교재 중에서요
실전 문제와 기본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실전 문제에서 변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요, 자료 탐구가 있어요. 특히나 심화 탐구의 자료랑 그리고 실전 문제 자료가 연계해서 많이 출제되니까요. 그 부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세계지리도 볼까요? 세계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특강 교재에서 정말 다 나왔습니다. 14문제에서 15문제 나왔고요. 전범에서 걸쳐 나오니까 실전 문제와 심화 탐구 그리고 문제 자료 새로 나온 자료들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수능 같은 경우는요, 수능 특강과 미리 얘기 드릴게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골고루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문제보다는 실전 문제 수로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실전 문제를 중심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럼 뭐가 연계되느냐? 요 자세한 내용 선생님이 조금 뒤에 있다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 강의, 공짜 강의, 무료 강의 있습니다. 그 무료 강의 보시죠. 선생님이 콕콕 집어서 알려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출제 경향 살펴보면요. 출제 빈도가 높았던 문항 요소에서 그대로 계속 출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요, 조금 있다가 주제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세계지리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요, 세계지리보다는 한국지리 선택자 수가 많으니까 한국지리 중심으로 강의를 할게요. 자, 3월과 4월 학평 보니까 점점 한국지리 선택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6월 모평은요, 더 많이 증가해서 1등인 생활과 윤리, 2등인 사회문화, 사회문화를 넘어서는 한국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선택하세요. 친구들한테도 적극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계지리는요,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계속 나옵니다. 네, 바로 기후지역이죠. 세계 기후 구분에서 기후지역입니다. 기후지역은 특정 기후지역이 나오는 것보다는 골고루 나오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기후지역에서 태양회기와 관련해서 기후지역의 특징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기후지역은 아무래도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형에서는요, 이 부분이 무조건 나옵니다. 바로 신기조산대죠. 신기조산대의 특징 그리고 위치 분포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량자원이죠. 3대 식량자원의 특징 수능에도 출제됐습니다. 요거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자료 분석입니다. 자료 해석으로는 다국적 기업과 그다음에 인구 단원의 주제가 나오는데 자료 해석인데 크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료를 있는 그대로 해석해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을 가지고요. 인구 같은 경우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변화가 다르죠. 그죠? 인구 변천 모델 꼭 기억하셔야 되고 4단계. 그죠? 생각나죠? 자, 이거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협력체. 자, 세계지리 문제 있죠? 수능 문제였죠? 지역경제 협력체도 꼭 출제됩니다. 네, 시간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요, 예전 기출문제 보면 시간 계산 문제, 시차 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요, 요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출제된 곳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작년 6월 모평과 9월 모평, 수능은 6월 모평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자고요. 그 중에서도 기후지역, 신기조산대, 직량자원, 다국적 기업, 인구, 그다음에 지역경제협력체는 꼭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관광지, 관광 자원입니다. 어디죠?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유럽 지역의 관광지랑 그리고 지역 축제 연결해서 정리한다면 세계지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가원의 출제의 이 방향이 어떠냐면요. 세계지리는 점점 쉬운 과목으로 쉽게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 왜요? 선택자 수를 늘려야 되니까요. 우리 이렇게 선생님 사랑한 지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한 지리 선택자 수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원도 그런 입장이니까요. 세계지리는 쉽게 출제한다라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기본 개념만 충실히 공부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여러분 꼭 계속 선택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한국지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지금 출제 경향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주제별 대비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지리도 출제되는 부분은 너무너무 많죠. 하지만 반드시 출제되는 주제들이 있고요. 그 주제들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시간 한정은 되어 있지만 선생님이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최대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6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를 우리 항상 보는 겁니다. 네,
정답률요 8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직까지 공부를 많이 안 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위해 선생님이 공부를 쉽게 하는 요령을, 한국지 공부 쉽게 공부한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여러분 알고 있죠? 1번 문제 나오는 거 뭐시죠? 예, 조상들의 국토인식입니다. 조상의 국토인식, 전통 국토인식이라고 합니다. 자, 조상들의 국토인식은 크게 고지도와 고지리지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생각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암기할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억을 무작정 하는 것보다 선생님 시킨 대로 연상작용을 통해서 하시면 쉽습니다. 자, 먼저 지리지 해보겠습니다. 고지리지. 지리지는요, 크게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데 짝짝짝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리지가 서술되어 있는, 어떻게 써져 있는지를 보면 돼요. 백과사전식으로 서술된 게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인구는 얼마요? 땅은 어떻습니다. 특산품 뭡니다. 이렇게 뭐는 뭐다. A는 B다. 이렇게 표시한, 즉 백과사전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면 요거는 어떤 지리지일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자, 백과사전식으로 서술되어 있으니 이건 뭘 의미하죠? 왜 백과사전식으로 서술할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사전은 왜 열람하기 쉽게, 관련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끔 사전식으로 만듭니다. 왜? 그렇죠. 통치 자료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적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통치는 누가 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정부가 합니다. 정부가. 국가 주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네, 이걸 관찬지리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부에서 통치 목적으로 관찬지리지는 바로 조선 전개지리지가 됩니다. 조선 전개. 그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 대표적으로 세종대왕, 조선 전기 땡금이죠.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가 전개지리지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와 반대로 어떤 자료가 있어요. 백과사전식이 아니라 어떤 곳에 갔더니 이렇게 살기 좋더라. 쭉쭉 나열한 게 있습니다. 즉 살기 좋은 곳, 주제별로 나열한 주제식 서술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지리지는 뭘까요? 왜 이렇게 살기 좋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술했을까요? 네, 바로 통치 목적이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즉 실학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실학은요 바로 조선 후기가 되겠죠. 자동적으로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했을까? 실학자가 있겠죠. 즉 개인이 지리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개인, 정부관, 개인은 사찬지리지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택리지가 있죠. 살기 좋은 곳은 어디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요것이 전기와 후기지의 지리지의 차이입니다. 자, 다소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들을 딱딱딱 기억할 때 이렇게 연상작용을 통해서 하면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형의 공법입니다. 지형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지형은 땅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잘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지형을 보고 땅을 보면서 돌아다니진 않습니다. 우리 땅꾼도 아니고요. 그죠? 자, 그래서 다소 어려워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형을 어려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형의 이름이라고 하죠. 지형명이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소한 지형명 여러분 이렇게 공부 안 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친구는 처음일 건데요. 공부를 많이 같이 하지만 감익공유하천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어려워하는 지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지형 이름을 풀어보자고요. 그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공류가 뭡니까? 곡류. 구불구불 흐른다라는 거야. 오케이. 구불구불 흘러. 감입은 뭐지? 입은 입구, 들어간다, 엔트런스입니다. 감은 뭐냐면요. 여러분 상감청자 아십니까? 상감청자, 고려 상감청자. 어떻게 생긴 청자입니까? 네, 파여진 청자입니다. 즉 감입이라는 것은요, 파내다라는 것입니다. 감입은요, 파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천이 공류하면서 파고 들어가는데 어디로 파고 들어갑니까? 하늘 위로 갈까요? 아니죠. 땅으로, 안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감입이라는 이름 두 글자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아래 방향으로의 하방 침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 하천이 하방 침식할까요? 아래로 침식할까요? 바로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류와 하류 중에서 어디서 하방 침식 강합니까? 네, 바로 상류에서 강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감입공유하천은 이름을 통해서 하방 침식, 상류야. 상류는 어디지? 네, 산 사이를 흐른 하천이야. 그럼 여기 왜 산이 상류가 되었을까요? 왜 여기 상류, 산 사이를 흐른 공룡하천이 되었을까요?
봤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융기 증거지형인 것입니다. 끝난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형명을 가지고 정리한다면 이런 어려운 주제도 융기 증거지형이라는 걸 알고 이 하천은 1차 산맥 부근에서 많이 발견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감익공유하천 옆에는 융기 증거지형인 하안남구도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형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느냐? 바로 지형도상에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지형도를 해석하는 건 이제 출제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형도상에서 이 지형이 왜 감익공유하천인지 바로 포인트를 가지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지형명을 통해서 지형의 개념을 정리하고요. 지형도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네가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지역으로 이사 간다고 생각해봐요. 어디에 살래요? 어떤 지형에서? 응? 그리고 이제 공부가 아니야. 우린 공부에 소질 없잖아요. 농업에 종사합니다. 농업을 종사할 때 지형에서 어디에 가서 살고 취락은 어디에 나타나고 농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능동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이죠. 수동적으로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를 이용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지형에 산다면 난 어디서 살까? 나는 어떤 농사를 어디서 할까라는 것을 조금 주체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쉽게 지형에 관련된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이 지형의 공부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네. 뭘 해볼까요? 세 번째 이제 기후의 지역차 있고요. 기후의 지역차는 강의 때 많이 했습니다. 요거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접근 방법이 있었죠. 네. 남쪽 제주도보다는 저기 인천의 북쪽으로 가서 춥습니다. 그죠? 그리고 같은 위도라면, 같은 북쪽이라면 해안가와 내륙이 있습니다. 어디가 추울까요? 해안가보다는 내륙이 춥습니다. 그리고 같은 북쪽에, 같은 위도에, 같은 해안가라면 동해안보다는 서해안이 춥다라는 것이죠. 앞글자만 따서 북쪽으로 갈수록, 내륙으로 갈수록, 서쪽으로 갈수록 춥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기온의 지역차는 북내서입니다. 북쪽으로, 내륙으로, 서쪽으로 갈수록 춥다라는 것이죠. 요걸 가지고 최하늘이 낮으면 연교차도 크고요. 이걸 가지고 지역의 기온의 지역차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많은 걸 알려주고 싶지만요. 이 많은 내용은 여러분들 이 무료 강의 있습니다. 무료 인터넷 강의 꼭 접속해서 많이 강의를 들으시고요. 선생님이 깨알 같은 팁 많이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 한국지는 이제 인문지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거 얘기해 볼게요. 주요 공업지역. 자, 주요 공업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주요 공업지역은 어떤 주제예요, 여러분들? 네, 우리나라에서 6개의 큰 대규모 대표적인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공업이 어디서 하느냐 요겁니다. 이걸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이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울산이냐? 경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A가 범인이에요. A라는 이 공업지역을 맞추는 것이 우리 지금 퀴즈입니다. 공부를 생각하시면 퀴즈. 범인 찾기로 생각합시다. 이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단서를 줍니다. 단서가 전국에 A라는 공업의 종사자 수나 아니면 생산액 지도를 줍니다. 표를 줍니다. 거기서 뭘 생각하면 되냐? 울산이냐 경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것이죠. 울산이 많다면 울산이 높게 나타난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조선, 석유, 자동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북이 높게 나타난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섬유, 제철, IT 산업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하죠? 자, 그 방법을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지리 공부를 이 수능 공부를 딱딱하게 하지 말고요. 범인이 누구지? 범인 찾는 단서를 한번 잡아볼까? 라는 측면에서 인문지를 접근하세요.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연지리는요. 네, 지형은 내가 직접 주체 능동적으로 내가 이 지형에 산다면 어느 지형에 살까라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이 지형에 여행을 간다면 내가 이 지형을 직접 본다면 여기는 어떤 곳일까라는 걸 조금 더 능동적으로 생각한다면 또 기후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후는 언제 나타나지? 조금만 우리 주변을 따뜻한 마음으로 관찰한다면 한국 지리는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6월 모평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 꼭 살펴
보셔야 합니다. 수능 특강을요, 5월 셋째 주까지 공부하면 제일 좋지만, 넷째 주 5월 안에는 수능 특강 완강합시다. 황금 연휴 있잖아요. 지금 빨리빨리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6월에는요, 6월 시작하면 12일 전까지는, 네, 아무래도 복습 한번 해야겠죠. 완강을 한다고 절대 여러분 게 아닙니다. 반복 복습해야지 공부를 한다? 알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6월 모평은요. 많은 문제 풀이보다는 개념에 충실해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못 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적은 좀 떨어질 성적이 그렇게 안 나올 수 있지만 우린 길게 공부해야 됩니다. 수능까지입니다. 길게 보고 네, 개념 중심으로 개념을 단단히 공부합시다. 알겠죠?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6월 모평 이유도 중요합니다. 6월 모평 문제가 EBS 연계 규정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요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6월 모의평가 대비 사회탐구역량 한국지리 세계지리 학습법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수능까지는 195일, 6월 모의평가까지는 한 달하고 약 10여일 남았습니다. 자, 중간고사 끝난 지금 우리 모든 힘을 6월 모의평가, 너무나 중요한 6월 모의평가에 온 힘을 다합시다. 자, 그리고 이 6월 모평 성적을 바탕으로 수시도 지원하고요. 내가 어느 정도 전국에서 위치가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더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보자고요. 여러분, 과정도 아름답게, 결과도 아름답게 우리 꼭 해낼 겁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선생님이 알려드렸던 6월 모의평가 대비 사회탐구역량, 한국지리, 세계지리 학습법을 바탕으로 다른 과목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을 오래 잘하기 위해서 우린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자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선생님이 항상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잘할 겁니다. 여러분, 우린 더 행복해질 거예요. 꼭이에요. 감사합니다.